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아,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만든 그런 중요한 저작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투표의 역설, 그 다음은 다운스의 이론, 그 다음은 어, 뷰캐넌하고 툴락의 동의의 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 행동의 논리,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이라는 책을 쓴 올슨의 저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집단의 행동의 논리 이 책 역시 방문론적 개인주의를 사용해서 집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집단의 어떤 구성이나 또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런 집단 전체의 이익이나 규범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그런 집단 이론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이론은 계급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적 혁명 이론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계급 의식이 있고 따라서 그들은 혁명에 참가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막스가 예측한 것처럼 어, 이런 노동자들이 계급혁명에 참가해서 혁명이 일어난 경우는 뭐 거의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막스가 얘기한 거는 이제 생산력이 자본주의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고도의 단계에 거친 다음에 일어난 걸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소련에서 일어난 거는 이제 소수의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이고 뭐 중국도 거의 뭐 노농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막스가 구상한 예측한 이제 그런 혁명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막스가 예측했는데 이제 그런 예측이 벗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노동자들은 계급 이익을 따르지 않고 또 혁명에 참가하지 않는가? 이제 그게 하나의 수수께끼이겠죠. 그래서 올슨이 어, 우리가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규명할 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올슨은 이제 집단 행동의 문제라는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죠. 집단 행동이란 거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혁명에 참가하는 것도 집단 행동이죠. 그리고 뭐 스트라이크 아니면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 집단 행동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집단 행동이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게 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집단 행동이고 여러분이 안타깝게 신입생들은 MT를 못 갔지만 일단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MT에 참여해서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뭐 그런 것들도 집단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집단 행동을 했을 때그 집단 전체가 얻는 이익이 있죠. 예를 들어 혁명의 경우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뭐 노동자의 세상을 얻게 되면 그게 이제 집단 행동의 이익이겠죠.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뭐 의료 개혁에 반발해서 의사들이 하는 집단 행동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 뭐 인하 투쟁을 해서
얻게 되는 등록금 인하 또는 등록금 뭐 동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단 행동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처럼 개개인들이 집단 행동에 참가를 하면 집단 행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죠. 공공재 또는 공공선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사람들은 공공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얘기하면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집단 행동에 참가해서 얻는 집단 행동의 이익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집단 행동에 참가해서 그 비용을 치르는 대신 나는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나의 행동, 뭐 공부를 한달지 아니면 뭐 친구하고 놀러 간달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데이트를 한달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하고 집단의 이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얻은 집단 행동의 이익에 편승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 행동의 문제는 이제 죄수의 범민 게임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죄수의 범민 게임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 간략하게 죄수의 범민 게임을 설명을 하면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살인 사건 현장 주변을 이제 두 명의 용의자가 이제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과 을이라는. 근데 이제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의 자백이 필요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그런 어떤 범죄에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배회하는 거를 봤으나 이제 이들이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공범자를 다른 방에 격리시켜 놓고 검사들이 어떤 그런 타협 또는 뭐 교섭안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각과 을이 둘 다 함구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함구를 하면 그 경범죄 범죄 현장을 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경범죄를 받게 돼서 1년형만 받게 돼요. 하지만 둘 다 이제 자백을 하면 뭐 살인죄가 성립돼서 둘 다 7년형을 받게 돼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7년이냐? 뭐 살인죄가 7년밖에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15년으로 늘려도 되고 뭐 이건 숫자가 이제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대적인 숫자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1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죠. 갑의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을은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갑은 끝까지 친구하고 의리를 지킨다고 함구를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친구 사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백을 하는 건 친구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 함구를 하면 친구하고 협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백은 배신, 협조. 그래서 친구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면
친구하고 협조하면 갑은 10년을 살게 되고, 그 대신 을은 친구를 배신해서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석방이 되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사가 그런 협상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진 거죠. 네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 너를 석방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텔레비나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래시라고 부르죠. 쥐. 그러니까 더 큰 그런 그 범죄의 그런 보스를 잡기 위해서 피레미 같은 그런 행동원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미끼를 던지죠. 네가 그 조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 너는 석방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각과 을은 이제 상당한 그 배신의 유혹이 있죠. 죄수의 범죄 게임은 이 배신의 유혹이 상당히 큰 게임이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수의 범죄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뭐 참여 게임도 있고 나중에 여러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뭐 사슴 사냥 게임도 있고 그런 게임들은 죄수의 범민 게임처럼 배신의 유혹이 강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죄수의 범민 게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상대를 배신했을 때 상당한 보상을 얻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친구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함구를 했는데 만약에 갑이 친구를 배신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럼 배신한 친구는 석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고 협조한 사람은 더 큰 보상값을 그러니까 더 큰 형량, 달리 얘기하면 가장 낮은 보상값을 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왜 10이고 7이고 1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나쁜 보상값, 가장 낮은 보상값은 나는 협조했는데 상대가 배신할 경우에 가장 낮은 보상값을 얻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니까 이거를 보상값으로 우리가 바꾸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0이고 이거는 7년형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거는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이거는 석방 0, 이거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낮은 보상값은 상대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보처럼 협조하는 경우 그게 가장 낮은 보상값이고 가장 좋은 높은 보상값은 상대가 협조했는데 내가 배신하는 경우 그게 가장 높은 보상값.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낮은 보상값은 둘 다 배신했을 때 얻는 보상값. 둘 다 이제 자백을 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어서 이 둘을 기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보상값. 두 번째로 높은 보상값은 둘 다 협조하는 경우. 그래서 이 보상값의 구조를 보면 둘 다 배신했을 때는 둘 다 7년형을 살지만 둘 다 협조해서 둘 다 함구하게 되면 둘 다 1년형을 살게 되니까 둘 모두 다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있다고 해봐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상태에 만약에 갑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구를 했는데 저놈이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자백을 하면 나는 10년형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은 나는 바보처럼 10년형을 사는 것보다 나도 자백을 하게 되면 3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갑은 3년형을 덜 살게 되죠. 3년을 이익을 보게 되죠. 그 대신 을은 이 상태에서는 석방되는데 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7년형을 살게 되니까 갑은 7년을 손해보는 게 되죠. 이 상태로 넘어가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갑은 이익을 보는데 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을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동기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 있으면 을은 7년형을 살게 되는데 자신이 바보처럼 항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자백을 하면은 친구도 자백을 했을 때 자기도 자백을 하면 7년형을 살게 되는데 자신이 바보처럼 친구하고 우리를 지킨다고 항구하게 되면 10년을 형을 살게 되고 덕분에 친구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면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갑만 좋아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면 갑은 0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년 손해보게 되고 그 대신 을은 마이너스 10년에서 마이너스 1년으로 되니까 갑이 만약에 을이 항구했을 때 자백하지 않고 항구를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넘어가니까 갑만 손해보게 되는 거죠. 갑은 무죄 석방에서 마이너스 1년을 받게 되니까 갑은 손해보고 친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 상태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을이 함구에서 자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을의 선택이 함구에서 이제 자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항구했을 때 을이 함구에서 자백으로 바꾸게 되면 을은 마이너스 1년에서 석방되게 되죠. 그 대신 갑은 마이너스 1년에서 10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친구를 팔아서 친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선택을 바꾸거나 또는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상태로 넘어가면 둘 다 모두 더 낮은 형량을 얻게 되니까 공공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퍼레이토 옵티멀한 상태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퍼레이토 수피리어 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또 파레토 이건 이제 경제학자의 이름이에요. PARETO 퍼레이토 수피리어 또 퍼레이토 우월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둘 모두 다 나아지는 상태. 그러면은 이 상태에 비해서 둘 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공모해서 일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따로 이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도 어렵거니와 서로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은 자신들을 더 낮게 하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선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즉 갑이 친구하고 원래는 서로 항구를 하기로 했는데 갑이 항구하지 않고 자백을 하면 1년형에서 석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의 유혹이 이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을 역시도 여기에서 자신이 배신하면 석방되게 되니까 배신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둘 모두 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 이 상태는 언제든지 이 두 명의
행위자, 이건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선수라고 불러요. 게임이니까 게임 선수. 이 두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는 상태예요. 일방적 이탈 동기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불안정한 상태고, 이 상태는 이제 이 상태가 바로 균형점, 다운스의 중위 투표자 입장처럼 한번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상태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없는 상태, 일방적 이탈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왜 이 상태에서는 일방적 이탈 동기가 없느냐 따져보면, 갑이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바보처럼 친구가 배신했는데, 친구는 자백했는데 나는 친구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해야겠다 하면 갑은 3년형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이쪽으로 이탈할 동기가 없는 거죠. 을 역시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탈할 동기가 있느냐, 7년형에서 10년형을 받게 되니까 친구는 배신하는데 나만 의리를 지켜서 바보처럼 3년형을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한번 머무르게 되면 여기가 선수들이 여기에서 이탈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균형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현실 세계에서 이런 사례는 많이 발견되죠. 대부분은 이제 집단 행동에서. 그러니까 집단 행동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이 있던데 이제 아까 자백하는 게 배신이라고 했죠. 항구가 협조. 그리고 자백 배신. 그래서 집단 행동의 경우에는 이제 배신에 해당되는 것이 의리 없이 자기 혼자서 뭐 공부하는 거죠. 집단 행동에 미참여. 협조는 집단 행동에 참여.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신이 미참여, 협조가 참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상태, 미참여, 미참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혁명이나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이제 갑의 보상값의 경우, 갑의 보상값은 위아래로 비교하면 돼요. 을의 보상값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좌우로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좌우로 비교해서 보상값이 더 나은 경우에 밑줄을 쳐주면 돼요. 을하고 을의 7년하고 10년을 비교하면 7년이 이제 더 좋죠. 그래서 밑줄을 긋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을은 좌우로 비교한다고 했죠. 그래서 석방하고 또 1년을 이렇게 비교하면 석방이 더 낫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을은 갑이 어떤 거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항상 배신하는 게 더 큰 보상값을 얻는 거죠. 또 갑의 보상값을 위아래로 비교하면 7년하고 10년을 비교하면 7년이 더 낫죠.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항구했을 경우에, 을이 협조했을 경우에 갑의 보상값을 비교하면 석방하고 1년이죠. 그 둘을 비교하면 석방이 더 낫죠. 그러니까 10년보다는 7년이 더 낫고 1년보다는 석방이 나오니까, 이 역시 을이 배신을 하건 또는 협조를 하건 상관없이 갑은 항상 배신을 할 때 더 큰 보상값을 얻는 거죠. 이런 이제 이처럼 상대와 상관없이 항상 더 나은 보상값을 가져다 주는 전략을 이제 지배적인 전략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상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더 큰 보상값을 가져다 주는 전략. 그러니까 죄수의 범민 게임에서는 을이 만약에 자백을 했을 경우에도 갑은 협조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게 더 큰 보상값을 가져다주고, 또 을이게 함구했을 게, 협조했을 경우에도 갑은 석방하고 1년을 비교하면 석방이 더 낫죠. 그러니까 을의 선택과 상관없이 을이 자백을 하건 항구를 하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이 갑은 항상 배신할 때 더 나은 부담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수의 범인 게임은 배신을 하는 게 지배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죄수의 범인 게임에서는 둘이 협조하면 가장 나은 상태를 얻는데 둘이 자백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의 상태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상태 또는 이 두 사람이 구성하는 사회적인 보상값이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보상값을 합친 값이 사회적인 보상값. 또는 뭐 집단의 이 두 사람, 갑과 을의 두 사람이 구성하는 집단적 보상값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둘 다 협조했을 경우, 둘 다 항고했을 경우에는 이 둘의 보상값을 합치면 이게 2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0하고 10을 합치니까 집단적 보상값 또는 사회적 보상값은 10이 되고 이거는 7 더하기 7 해서 14가 되고 이거는 10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둘 다 협조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고 둘 다 배신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모두 자백했을 때 둘이 5년씩 5년형을 받고 갑은 배신했는데 을이 협조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갑은 12년을 받고 0이죠. 갑은 지읍시다. 배신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갑은 0을 받고 을이 배신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마찬가지로 12 0 어디 보자 3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성립하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갑의 보상값은 위아래로 비교하라고 했죠. 5년형이 더 나으니까 여기다가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해서 그리고 갑의 보상값을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하면 0이 더 나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을은 좌우로 비교해서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5가 더 나으니까 엄격하게 여기면 이게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또 을은 좌우로 비교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0이 더 낫죠. 그러니까 어떤 게 균형점이 되느냐 둘 다 동그라미가 쳤거나 둘 다 밑줄이 그어진 게 이제 균형점이죠. 그러니까 형량이 이렇게 될 때도 이 상태가 둘 다 배신하는 상태가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보상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마이너스 10 이거는 마이너스 12 이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럼 최악의 상태는 이 상태죠. 최악의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 그리고 최선의 상태도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형량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이게 최선의 상태가 안 되게 죄수의 딜레마는 성립하면서 이 상태가 최선의 상태가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해석은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이제 최선이다 그게 아니라 개인별로 따져야 돼요. 최선의 보상값과 최악의 보상값은 개인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최악의 부담값은 나는 협조했는데 상대는 배신하는 경우가 최악이고, 최선은 나는 배신했는데 친구가 어리석게도 협조하는 경우, 그게 최선의 부담값이고, 그리고 이 둘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절대적으로 최선의 결과고, 이 결과가 절대적으로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 이 둘을 비교해서 이 상태가 이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혁명에 참가하는 문제, 뭐 데몬스트레이션에 참가하는 게 집단 행동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또 많은 다른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공장이 있을 때 공장 B가 있고 공장 A가 있을 경우에 공장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공장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해 물질들을 정화시키지 않고 밖으로 다 그냥 배출해 버리면 그러면은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서 자신들도 뭐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고 이 공장 주인도 사장도 또는 뭐 공기가 악화돼서 뭐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오염된 공기들, 황사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날라와 가지고 봄만 되면은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듯이 뭐 이 사람들이 내뿜는 매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공기로 이제 뭐 폐렴에 걸린달지 병에 걸린달지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공장 A가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제 배신하는 경우는 그런 매연이나 오염물질을 정화시키지 않는 경우죠. 정화시키지 않는 경우 이윤만 극대화하는 경우죠. 그리고 협조는 자신들이 내뿜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배신, 정화, 노정화, 가입표, 여기는 정화. 그러면 예측되는 결과는 상대는 더러운 물질을 정화했을 때 정화하면은 그런 상품에 대한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니까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정화시키지 않고 상품을 팔게 되면 나는 더 싼 가격에 팔게 되니까 내가 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게 되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가 배신했는데 상대는 공해 물질을 몰래 내뿜는데 나만 바보처럼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다고 돈이 들어가지고 공기 정화 시설을 마련하면 그러면은 내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내 상품 가격은 비싸니까 이익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하고 똑같은 것이죠.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이건 둘 다 모두 마찬가지니까 둘 다 배신하게 되는 거죠. 또 뭐 다른 예는 뭐 그런 공동어장이 있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씨알이 작은 것까지 또는 알을 뺀 물고기까지 다 잡아버리면은 나는 이익을 보죠. 근데 결국에는 알배기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이제 결국엔 씨가 말라서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은 상대는 협조했는데 상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안 잡을 때 나는 살짝 혼자 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 하게 되면 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 이제 죄수의 범민 게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남북 관계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상대는 협조했는데 나는 배신하고,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은 협조했는데 몰래 숨어서 뭐 핵무기를 만든달지.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정권이 진보 정권인가 보수 정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보수 정권은 북한의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북한이 협조하는 것보다는 배신하는 게 더 이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북한이 서로 이제 대치하는 그런 형국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은 죄수의 범민 게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하지만 조금 전에 예에서 공장이 매연을 내뿜는 그런 문제 또는 뭐 고기를 뭐 싹쓸이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규제 그러니까 공공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처벌과 보상이라는 제도적인 그런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둘 다 배신하는 것보다는 둘 다 협조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못 가니까 이 더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죠. 국가가 처벌과 보상을 통해서 이런 상호 배신의 상태에서 상호 협조의 상태로 도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금 전에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는 그런 사례를 보면 어,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는 경우에 국가가 그런 벌금을 매기는 것이죠. 또는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처벌 말고도 어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그 공해 정화 물질을 설치를 하면 세금을 감면한달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줘서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처벌과 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 다 마이너스 7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신하는 경우 이 경우가 지배적인 전략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낮고 더 플러스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플러스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값은 협조보다는 배신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배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배신했을 때 더 큰, 더 낮은 보상값을 얻도록 처벌값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0이고 지금 여기는 0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처벌값을 어느 정도 해야지 값은 배신하지 않고 협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벌값을 마이너스 3 이상 처벌값을 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를 제시할까요? 그러면은 처벌값이 있기 전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처벌값 마이너스 4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1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벌을 똑같이 값이 배신하면 처벌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11보다는 마이너스 10이 더 나은 상태가 되고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나은 상태가 되니까. 그럼 값은 배신을 선택하지 않고 협조를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배신했을 때 처벌을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배신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배신이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에다 해야 되죠. 미안해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크게 돼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지배적인 전략은 협조하게 되는 거고 갑도 지배적인 전략이 협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균형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상도 마찬가지죠. 보상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협조할 경우에 이전에는 처벌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4의 처벌값을 가했는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보상이니까 4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상호 협조가 균형점이 되겠죠. 다시 7, 마이너스 10, 0,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을 보상을 해주는 거. 협조할 경우에, 함부할 경우에. 그래서, 갑의 보상값은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4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4,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이제 오른쪽이 을의 보상값이니까 여기다가 함구했을 때 을을 지켰을 경우에 플러스 4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여기다 플러스 4 3 이게 이제 새로운 을의 보상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새로운 갑의 보상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6을 비교하니까 6이 더 크게 되죠. 그 다음에 0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3이 더 크게 되고 그래서 갑은 항상 협조하는 게 더 큰 보상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비교하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6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6이 더 크니까 이걸 선택하고 0하고 3을 비교하면 3이 더 크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지배적인 전략은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함구, 협조를 선택하고 갑도 함구, 협조를 선택해서 균형점은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협조를 국가가 이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조폭들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행동원들을 잡아놓고 이제 보스의 어떤 행각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이 피라미드는 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을 팔 것인가 조직을 팔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지킬 것인가 이제 그런 번민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과 이제 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값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잡혔을 때 조직을 팔면 너희들은 나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협박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과거에 조직을 판 조직원을 이제 죽이는 그런 관행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이제 설득력 있는 credible 신뢰할 수 있는 협박 위협이 되는 거죠. credible threat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을과 갑은 자백을 했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처벌값이죠. 그러니까 자백을 했을 때 마이너스 뭐 100이다.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7이 되고, 을도 자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하고 값은 을을 지켰을 때는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비교를 하면 함구하는 게 더 낫죠. 을도 마이너스 107하고 10을, 마이너스 10을 비교하면 함구하는 게 낫죠. 둘 다 함구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처럼 처벌만 하는 게 아니죠. 조직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담근다고 하죠. 상대를 딱 담그고 나서 한 3년, 5년 살고 나오면 이제 한 등급 더 올려주는 거죠. 밑에 행동원에서 행동대장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가족을 보살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자신이 의리를 지켰을 때, 그런 의리를 지켰을 때 이제 보상값이 따른다는 걸 알고 갑과 을은 협조하게 되는 거죠. 함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의 규모, 올슨에 의하면 이제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호 협조가 도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혁명의 경우는 전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에 참여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모든 노동자들이 참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상대로 어떤 스트라이크를 할 때는 만약에 스트라이크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금방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노조 측에서 왜 너는 이번에 참가하지 않았니? 그래서 왕따를 시킬 수 있고, 그런 비협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죠. 집단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지만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배신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 협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배신에 대한 그런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협조에 대한 보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소의 범민 게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비협조로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많은 경우 죄수의 변민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올스는 이 집단 행동 문제, 왜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이처럼 죄수의 범민 게임으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